트럼피즘은 약해진 미국의 사실은 비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잡하게 얽혀진 화약고, 이 배경이 첫 번째이고요.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여력이 없고요. 분쟁이 잦아들 수 있는 하나의 키는 뭐냐면 오늘 모신 분은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동강 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깨알 같은 또 홍보 중요하죠. 또 대동강 TV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국지전, 지역전, 근데 이번에는 핵전쟁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인도와 파키스탄 군사적 충돌 양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심각한 게 일단 배경을 말씀드리면 냉전 체제 때는 소련과 미국이 양 진영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냉전의 질서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측 간에는 냉전이라는 정말 세계 3차 대전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 지역 내부에서는 큰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다만 이제 미국은 베트남 전쟁 때문에 코피가 터졌고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코피가 터졌어요. 그게 양측의 국력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었고 소련 체제 해체한 원인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쪽이 소련이 무너지니까 이 소련 진영, 공산권 진영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쟁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도 그 일환이고 거기는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많아요. 체첸 1차, 2차 전쟁, 러시아 안에, 러시아 조지아 전쟁,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도 2번이나 전쟁했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의 그 5개 탄탄탄 공화국도 지금 일촉즉발해요, 국경에서는. 그러니까 소련이 강제로 해놨던 영토나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전 세계를 질서를 지키면 되는데 미국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전 세계 GDP의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는 절반 내외였거든요. 근데 지금 25%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피즘은 약해진 미국의 사실은 비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책임 못 져. 우리도 힘들어. 그러니까 미국도 질서 유지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전쟁에 걸프전, 중동전 1차, 2차 전쟁,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리비아,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 하마스 막 터지는 거죠, 이쪽도. 그러면 이 파키스탄, 인도 전쟁 이것도 냉전 체제와 해체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말씀드렸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소련이 친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거든요. 근데 냉전이니까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이라는 게릴라들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하고 파키스탄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파키스탄이 또 중국하고 친해졌어요. 왜냐? 미국이 인도하고 친하거든요. 쿼드.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인도가 막아줘야 되게. 중인 전쟁까지 있었거든요. 중도 인도. 국경지대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 복잡하게 얽혀진 화약고, 이 배경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카슈미르 지역. 이 지역은 사실은 언제나 사고 쳤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국 지배체제에서 인도가 독립을 할 때 이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불분명했거든요. 근데 카슈미르 지역은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파키스탄은 이슬람이고. 근데 이 카슈미르 전체 인구의 한 75% 정도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독립한 상황에서 카슈미르 지역은 영유권이 불분명했는데 여기가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북쪽은 한 30-40% 되는 지역은 파키스탄의 영으로, 그다음에 남쪽은 인도영으로, 또 이 동쪽은 일부 지역은 악사의 친이라고 그래서 중국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 중국 핵을 가진 세 나라가 영토 분쟁을 벌이는 데가 바로 거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국경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이 인정하는 국경선이 없고 LOC라고 해서 실질 통제선, 우리를 치면 MDL 군사분계선 같은 거죠. 그리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4월 22일 날 인도령 카슈미르,
여기도 이슬람교도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배는 인도잖아요, 힌두교. 그러니까 이쪽이 끊임없이 이제 분리 독립을 하려는 일종의 자치 세력들이 있고 네. 인도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죠. 이 카슈미르에서 그러니까 카슈미르 북쪽 파키스탄령의 본거지를 둔 테러리스트들이 들어와서 총격 사건을 무차별 난사. 네. 그래서 26명이 사망했거든요. 부상자도 다수 발생하였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인도는 배후는 파키스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파키스탄 정부군은 아니지만 이번 테러를 저지른 배후의 이 단체의 근거지들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는 사건 나자마자 파키스탄이 배후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직후부터 실질 통제선에서 계속 소규모의 교전이 벌어져 오다가 이제 공중전, 그다음 미사일 공격까지 대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파키스탄으로 흘러 들어가는 파키스탄의 수자원의 70~80%가 인도 쪽에서 의존해요. 그래서 이 협정을 맺어서 물은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나도 물은 안 끊는다 그랬는데 인도가 그걸 지금 끊어버렸어요. 그럼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제 핵을 쓰겠다는 거죠. 인도하고 파키스탄 둘 다 1998년 기준으로 핵을 보유했거든요. 네. 양쪽 다 핵탄두가 한 100에서 한 200개 사이, 뭐 160, 70개 하는데 정확히 모르죠. 네. 그리고 양쪽 다 상대의 핵심을 때릴 수 있는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만일에 오래 가고 인도가 지금 물줄기를 끄는 그걸 만약 회복을 안 한다면 파키스탄으로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파키스탄 그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가 보죠. 그럼요. 수자원의 70~80%를 그쪽 인도 쪽에 그 기원이 있는 강물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됐군요. 그 물 끄는 게. 그렇죠. 근데 인도가 그럼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거를 알면서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끄는 데에는 또 나름의 자기들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디 총리가 사실은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 이런 거를 정치에 활용을 잘 해요. 아, 그게 이제 국내 정치에 이 여러 가지 전에도 이 파키스탄의 테러를 자기 선거에 활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무차별적인 이 테러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지금 인도가 이제 영국 지배에 있었잖아요. 네. 이게 다 사실은 영국 책임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를 했는데 인도를 지배하기 전에는 무굴 제국이라고 지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전역을 통과하는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그 무굴 제국은 또 그 이전에 티무르 제국, 네. 정말로 거대한 영토를 가졌던 그 일파가 이제 무굴 제국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무굴 제국의 특징은 뭐냐면 지배층은 이슬람인데 네. 피지배층은 힌두거든요. 아, 인구 비율로 보면 한 7대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영국이 지배하면서 이 종교 갈등을 이 인도 지배에 활용을 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네. 영국 인구가 얼마나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피지배층이었던 힌두 쪽들을 장려합니다. 네. 그러면서 간디가 탄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를 쓰게 하고. 음, 그러니까 이 영어의 힌두교를 믿는 층들은 적극적으로 영국에 동화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참전해서 영국을 도와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탄생한 게 인도 국민회의라는 정치 조직이고 그 지도자가 이제 간디거든요. 근데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 간디를 중심으로 하는 이 힌두가 이제 영국 지배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는 흐름으로 가니까 점차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제 이슬람 쪽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연맹이 탄생을 해요. 네. 이쪽이 간디라면은 이쪽 이슬람 쪽에는 무함마드 알리 진나라고 하는 파키스탄 건국의 아버지가 탄생하거든요. 왜냐 이쪽을 키우면 서로 경쟁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1947년에 영국이 무책임하게 떠나버립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영국이 더 이상 식민 지배를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떠나버리니까 이 이슬람, 힌두 이쪽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100만 명 내가 서로 희생당하고 교전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어마어마한 앙숙이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저리 가라의 상상을 초월한 앙숙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려온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 여러 복합적 갈등이 있어 왔군요. 갈등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해서 화약고로 남은 게 이제 카슈미르거든요. 네. 여기는 북쪽은 파키스탄이 점령하고 있고 남쪽은 인도가 점령하고 동쪽은 이제 아크사이친이라고 해서 중국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지금 판공호수 주변에서 계속 총기만 사용하지 않지 몽둥이로 계속 전투가 있어 왔거든요. 네. 매일매일 전투예요. 뺏었다 뺏겼다가.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이번에 테러가 발생을 하니까 인도가 여기에 이제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을 한 거고 결국 만일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극적인 타협을 못하거나 아니면은 인도가 파키스탄에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주 위험하죠. 지금 파키스탄에서는 그 끄는 것 때문에 핵을 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냥 말로 하는 공포탄으로 끝날 것이냐,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는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양측이 맺었던 인더스 협약, 인더스 강물의 물 인도가 끊었는데 이 인더스 강 이 물 끄는 걸 복원을 안 하면 파키스탄은 농사를 못 져요. 네. 식수도 부족해요. 그러면은 파키스탄은 극단적인 방식을 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군사력으로 보면 파키스탄이 절대 열세예요. 그 병력으로 보면은 병력이나 무기로 보면은 거의 2대1, 네. 2대1 정도고 국방비로 보면은 파키스탄이 인도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못 써요. 아, 그런데 또 하나는 인도가 결정적으로 파키스탄에 앞서는 게 뭐냐면 해군력이에요. 해군요. 인도는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인도가 항공모함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항공모함을 사용을 해서 과거에도 파키스탄을 괴멸시킨 적이 있거든요. 해군을요. 아, 그리고 인도가 핵추진 잠수함이 있거든요. 인도가 상당히 무기 군사 강국이군요. 어마어마하죠. 쏘는 지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에 전투가 벌어지면 육상과 공중전에서는 몰라요. 그 부분은 모릅니다. 절대 파키스탄이 절대로 밀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 제한전이니까. 그런데 만일에 인도가 해군력을 이용해서 파키스탄 해안을 봉쇄하거나 파키스탄 해군력을 괴멸시킨다고 그러면은 파키스탄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수는 이제 핵폭탄인 거죠. 네. 그렇다면 정말 협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핵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정해야겠군요. 그런 말을 뭐 말씀드리는 건 무책임하지만 지금 파키스탄이 퇴로가 없다면 파키스탄은 핵을 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를 몰아도 구멍은 남겨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물거든요, 쥐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양쪽 다 민족 감정으로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과거에 서로 죽이는 사륙전, 종교 간에 이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끔찍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다면 인도 입장에서도 최악은 어쨌든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당히 이렇게 갈등을 좀 만들다가 그렇다면 그냥 타협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타협으로 갈 가능성이 70~80% 된다고 봐야죠.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왜 또 복잡하냐면 지금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러시아 전등절에서 만나서 서로 웃고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도는 러시아하고 짝짝꿍이에요. 아, 그래요? 인도 제 그쵸. 무기의 상당수가 러시아 거고 핵추진 잠수함도 러시아 기술로 아, 심지어 그렇군요.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을 임대해서 쓴 적도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제 항공기도 가지고 있고 프랑스제 라팔도 있지만 그런데 파키스탄은 또 중국의 1대1의 거점이고 그렇죠. 중국과 아주 뭐 짝짝꿍이거든요. 파키스탄의 생필품의 상당수가 다 중국으로 오거든요. 과거에 실크로드로 불렸던 그 길을 통해서. 근데 또 미국은 파키스탄하고 친했다가 이제 인도하고 친한 거죠. 네. 근데 인도는 또 러시아하고 친한 거죠. 그러면 미국, 중국, 러시아가 서로 지금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중재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고 러시아는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갈등 관계에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셋이 과연 이걸 봉합을 하겠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도는 과거부터 자주외교예요. 본인들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에 휘둘리거나
남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리 외교, 실용주의 외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엄청난 그 압박 속에서 러시아 원유를 받아들였던 그럼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모디는 사실은 필요하면 미국, 필요하면 러시아,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대한 볼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러시아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거죠. 네. 참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의 배후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건 음모론이고요. 네. 왜냐하면 저기는 화약고기 때문에 중국도 피곤해요. 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카슈미르 지역은 핵을 가진 세 나라가 지금 충돌하는 지역이거든요. 중국,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 그러니까 여긴 잘못 건드리면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슬람, 지금 이슬람계 조직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중국은 또 왜 또 머리가 아프냐면 이 카슈미르에 이번에 테러를 한 조직이 정확하게 실체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거는 또 어디랑 연계되어 있느냐, 길게 멀리 가보면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까지 가요. 네. 신장 위구르도 지금 이슬람족들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인권 탄압이. 근데 여기에 또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슬람의 분리주의 세력들이 있고, 이건 또 파키스탄 내 이 테러 조직하고 말이 좀 복잡합니다. 테러 조직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어쨌든 인도 분리주의. 입장에서는 인도 입장에서는 그 조직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당분간은 안 찾아질 거다. 네. 서로 아마 화풀이를 상당 부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위기가 심화되면 그때 가서 타협을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상당 기간 동안은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니 지금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뭐 그 인도 전투기를 5대 격추했고 뭐 그 가운데 최신의 라파리 3대가 포함되어 있고 뭐 중국 전투기 가지고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파키스탄이 막 뭔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럼 인도 입장에서 이거 지금 만약에 스톱하면은 또 패배감이 생길 수 있는 자존심 상하죠. 지금 뭔가 복잡할 것 같아요. 서로 자존심들 가지고. 일단 보면은 지난번에도 공중전 교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인도 전투기가 격추된 게 확인이 됐고 조종사까지 생포돼서 송환됐어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공중전에서는 지금 보면 인도가 압도적으로 강하죠.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도가 가지고 있는 라팔이나 이런 4세대, 4.5세대 전투기라 하더라도 이게 조종사의 기량, 복합적인 통제 능력 이런 게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 프랑스가 운영하는 라팔과 인도군이 운영하는 라팔은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만일에 라팔이 격추된 게 사실이라면 중국이 최근에 긴급하게 파키스탄에 공수한, 중국과 파키스탄은 서로 합작으로 전투기까지 생산했어요. 네. 아마 그 비행기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파키스탄 F-16도 있거든요. 근데 F-16은 미국이 못 쓰게 해요. 인도와의 교전에는. 자기 자국 비행기를. 네. 근데 뭐 급하면 쓸 수도 있죠. 근데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중전이 도구 파이팅이라고 해서 붙어 싸우는 건 아니었고요. 각자 영공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싸움인데 중국이 제공한 미사일이 사거리가 한 150k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인도가 좀 딸렸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방심하다가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은 모른다. 왜냐 항상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충돌할 때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거든요. 네. 나중에 전쟁 끝나봐야 끝나봐야지 않나, 정확한 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가짜뉴스가 많아요. 지금도 뭐 몇백 대 항공기가 있었다, 뭐 무슨 누가 떨어졌다. 상당 부분이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 파키스탄 인도 전쟁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그냥 치열하게 계속 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말로도 그렇고 공방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당분간은. 당분간은 아마 교전이 격화될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알죠.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예, 그런데 아마 화풀이를 좀 인도가 하고 싶을 거고, 결과적으로 자국민들한테 이 정도 화풀이했어? 라는 성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20몇 명이 수십 명이 그럼요. 사망을 26명이.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테러리스트, 지금 인도는 처음에 공격을 한 게 본인들 말로는 테러리스트의 본거지라고 그러거든요. 북카시미르에 있는. 그런데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영토를 인도가 직접 공격한 거 아니에요. 네. 파키스탄 정부가 자기들이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일단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가 이만큼 이제 화풀이 했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파키스탄이 그 테러를 벌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넘겨주면 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죠. 네.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네.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 이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 여력이 없고요. 유엔 안보는 이미 쪼개져 있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만일의 가능성이 있다면 영국이 영연방, 파키스탄도 인도도 영연방이거든요. 네. 영국의 영향력이 뭐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어쨌든 영국이 중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영국의 말을 그만큼 파키스탄, 인도가 들을 거냐. 필요하면 듣겠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면은 듣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 울 단계는 아니다. 이제 화내는 단계다. 그러니까 네. 비극적이지만 이제 좀 더 희생이 있어야 시간이 경과돼야 이제 양측이 피로감을 느낄 때 이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네. 하여튼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방 지구 곳곳에서 이러한 전쟁들이 벌어진다는 게. 근데 이제 하나 지금 파키스탄이 일단 사고를 쳤지만 테러리스트들이 분리주의자들이 근데 이제 분쟁이 잦아들 수 있는 하나의 키는 뭐냐면 그 인더스 강물 네. 끄는 거. 그건 누가 봐도 인도적 위기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혼낸 다음에 다시 인도적 차원을 명분으로 물을 풀어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분쟁이 완화될 개연성은 있어요. 근데 인도가 키를 쥐고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결국은 인도가 어느 정도 선에서 물러설 것이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 봐야겠군요. 예. 네.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 시진핑 만났잖아요. 전승절 예. 이 계기로 해가지고 뭐 지금 전승절 같이 참석해가지고 뭐 시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근데 푸틴이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한 15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분석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네. 항상 미국에 대응하는 미국과 나토 서방에 대응하는 전략적 연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군사적 안보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도 왜 미국과 친해지냐면 인도의 실리 외교도 있지만 쿼드 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부분이 쿼드거든요. 사각형. 뭐냐면 미국은 이제 그 중심이고 네. 일본은 중국하고 항상 왼수잖아요. 일본이 동쪽에서 맞고 남쪽에서는 호주. 네. 호주가 이 태평양 패권을 놓고 사실은 중국과 상당한 그 뭐라고 그래 경쟁 관계거든요. 남쪽에서 막잖아요. 그다음에 인도는 중인 전쟁까지 벌어질 정도로 또 판공호수에서는 매일 갈등이 있고 영토 분쟁, 네. 악사이친도 있고.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하고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이 이 쿼드로 중국을 압박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요. 그 유명한 관세, 말도 많고 털도 많은 미국도 코피 터지지만 중국도 코피 터지거든요. 그렇죠. 경제적 타격을 보면 아마 중국이 더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견디죠. 독재 체제니까. 미국은 유권자가 있으니까 흔들린 것처럼 보이죠. 안 보여서 그렇지 중국이 코피 터지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항만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전승절 가면 부담이죠.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건 침략 전쟁이고 중국이 세계 시장에 의존하는데 미국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전승절에 가면 유럽에서도 보면은 또 유럽은 지금 나토가 실적으로 대리전을 벌이잖아요, 우크라이나로. 그렇죠. 그런데도 부담을 무릅쓰고 간 건 미국과의 대응하는데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간에 미국 나토와 전쟁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의 전략적인 연대가 일단 필요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푸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지금 벌써 2번 휴전했잖아요. 일방적으로. 이번에도 부활절. 뭐 72시간인가? 부활절 뭐 30시간. 네. 그다음에 이번에 전승절 72시간. 그러면 전쟁은 휴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종전은 어렵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남한 면적 정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걸 돌려주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휴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멀지 않았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이후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 이후를 대비하려면 이제 러시아의 지지 세력들, 러시아의 우호적인 세력들, CIS권,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이런 걸 통해서 고립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립에서 탈피해서 전후의 러시아의 미래를 위한 설계도를 지금 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승절 때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서방은 아무도 안 갔잖아요. 네. 그 면에서는 이번 전승절 행사는 이제 양면이다. 그러나 사실상 푸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선언한 거다. 네. 선언한 거다. 그러면 이제 전후 러시아 중심의 질서를 짜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중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네. 자, 어쨌건 뭐 지금 전황 보면 사실상 오래전서부터 러시아가 승리한 전쟁이다. 지금 단지 버티기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런 분석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매하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술적으로는 이겼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장악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이 노보로시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뉴러시아 영어로 보면 원래 이 땅은 원래 지금 있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요 지역을 잇는 남부 회랑 남한 면적인데, 요거보다 좀 더 큰 면적, 남한 면적의 한 1.5배 되는 지역이 노보로시아라고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네 영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이 1800년대 후반, 1873년인가 그럴 거예요. 예카테리나 2세 러시아 짜르가 여자 황제가 크림 칸국을 멸망시키고 러시아에 편입을 시켜요. 네.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을 노보로시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소련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는 이 지역이 행정적으로는 크림반도까지 모두 우크라이나에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내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거의 회복을 했거든요. 원래 더 회복할 생각이었는데 노보로시아 전체를. 그런데 이 부분을 다 가졌으니까 이제 요 정도에서 만일에 휴전을 한다, 전쟁이 종식된다 그러면은 푸틴으로서는 원하는 목표를 얻은 거거든요. 네. 이긴 거죠. 우크라이나는 뺏긴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술적으로 이겼죠 그러면. 근데 전략적으로 실패는 뭐냐면 러시아의 미래만 바꾼 거죠. 네. 지금 뭐 러시아가 뭐 정예 병력은 그대로 있고 뭐 용병이나 뭐 북한군만 희생했다 아니에요. 쿠르스크 이런데 스페치나츠라고 최정예병들이 투입돼서 싸웠고요. 지금 제가 지도를 안 가져왔는데 러시아군 병력 배치들을 보면 지금 이쪽 동쪽에는 네. 거의 없어요. 동쪽은 중국과의 접경 지역, 이쪽에만 일부, 이쪽에 좀 있지, 대부분의 주요 병력들이 지금 나토, 그 다음에 러어 전쟁 이쪽에 밀집돼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러시아 탱크의 잔고가 1년치도 안 남았다. 기갑 전력에. 그 다음에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숫자마다 달라요. 네. 거의 80만에서 100만 명 사이에 손실이 있는 걸로. 우크라이나도 뭐 비슷하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경제적 손실이죠. 천문학적인. 지금 뭐 전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화랑이다. 뭐 3% 성장, 5% 성장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전시 물자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시 경제인 거죠. 그러면 전시 경제면 돈이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증시가 일단 화랑이 되고 돈이 증시로 몰리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제조업 기반이 없거든요. 돈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1%거든요. 아, 세네요. 21%도 5% 성장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시 경제는 이제 전시 경제의 한계인 거죠. 겉으로는 화랑 지속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지금 러시아 국방부 장관도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네. 경제학자예요. 전시 경제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고, 이건 재생산이 안 되잖아요, 무기는.
그다음에 더 큰 손실은 뭐냐? 유럽으로부터의 신뢰의 상실입니다. 네. 이제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유럽에 공급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유럽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일부 헝가리, 오르반이나 뭐 그런 친러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러시아가 위험하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러시아, 소련이 붕괴할 1991년 12월 26일 날 붕괴했는데 그 이후 옐친은 초기에 어마어마한 친서방 정책이었어요. 서방이 시장 경제로 이행을 도와주겠다, 협력하고.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러시아 경제가 붕괴하면서 러시아 민족주의가 이제 살아났지만 그 이후로 서방은 이제 원래 유럽의 항상 딜레마는 고민은 뭐였냐면은 하나 사고 치는 건 독일, 네. 하나는 이제 북쪽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독일이 이제 사고 안 치는 존재로 현재까지는 됐고, 그러면 저 북극곰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네. 독재 국가긴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을 거야. 사고는 안 칠 거야. 그러니까 노르드 스트림관 연결하고 가스관 연결하고 여기저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위험한 북극곰에서 아마 믿어도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깨진 거죠. 아, 역시 못 믿을 놈이야. 북극곰은 안 돼. 라는 걸 준 거죠. 네. 그러면 서쪽으로 가는 서쪽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거죠. 이건 회복이 불가능해요. 적어도 푸틴 살아생전에는. 그러면 이걸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 러시아 내부의 민족 문제, 네. 영토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국주의적 선택이죠. 푸틴의. 이게 사실은 러시아의 미래를 버린 거죠. 향후에도 이 방대한 우크라이나의 그 점령한 5분의 1 지역을 유지하려면 계속 많은 군사비를 지출해야 돼요. 네. 군사적 긴장을.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 장악한 그 지역이 하필이면 인구 밀집 지역의 공업 지역이에요. 네. 그럼 여긴 전투로 다 뺏었기 때문에 여긴 다 거의 폐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전후 복구 수요가 훨씬 커요. 그렇죠.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럼요. 거죠. 안 그럼 여기 점령지를 유지를 못 하잖아요. 민심을 못 잡잖아요. 그럼 여기 천문학적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뭐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이게 복구 경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다 안 써도 되는 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전술적으로는 이겼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유럽에 슬라브족이 많거든요. 네. 동슬라브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그다음에 서슬라브족이 폴란드, 체코. 그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이쪽에 일부. 그다음에 남쪽에 과거 유고슬라비아도 네. 슬라브족이. 유고가 러시아 말로 남쪽이란 뜻이에요. 남쪽 슬라브라는 쪽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게 이 슬라브 문화의 이 중심이 러시아였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그 같은 슬라브족을 전쟁을 했으니 이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러시아하고 분리됐어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유럽의 신뢰도 잃어버렸지만 슬라브 문명권에서의 지도력을 사실은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얻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을 전제로 전략적으로는 진 거다. 전략적으로. 러시아의 미래를 버린 거다, 제가 보기엔. 네. 하여튼 뭐 엄청난 그 힘의 낭비가 있었던 거죠. 전쟁을 그럼요. 통해서. 안 해도 되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8일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의 힘2, 네, 이 가스관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중국 베이징 어마어마한 공해 아시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맨날 그 황사. 그 핵심이 석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천연가스로 지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그 대기질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베리아 힘 2를 모두 합치면 무려 1조 달러입니다. 아, 그래요? 전체 규모가 향후 공급할 양을 따지면 이제 이게 건설하는 거죠? 건설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가스를 통해서 가스관이에요. 시베리아 힘 1, 2는 1은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 2까지 되면 그러면은 이 전체 이 공급량까지 하면 1조 달러거든요. 아, 엄청나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시베리아 힘이 모두 가동이 되면 이건 육상이잖아요. 위험이 그렇죠. 없잖아요. 뭐 중동이나 이런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 양측이. 그러면은 러시아는 사실 자원 수출이 60, 70%예요. 전체 네. 수출에. 그럼 러시아로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고, 중국으로서도 역시 안정적으로 이 가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안정적인 이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은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에너지 동맹이 되는 거죠. 중국하고 러시아. 서유럽에서 이제 앞으로 러시아 가스 잘 안 사겠죠? 사도 조금 사든가. 그렇죠. 당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로서는 이제 안정적인 공급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러시아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급처가 다양해야 가격 결정권을 러시아가 갖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게 안정적인 이 수요를 확보했지만 코가 끼는 거죠. 지금 유럽에 못 파는 가스를 인도하고 중국에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할인된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재미를 많이 봤죠. 왜냐? 이 가스라는 거 일단 생산하면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럼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요처가 다양하면 네. 내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편중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사실 좋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의존성은 사실 부메랑이 될 수도 있어요. 커진다. 커질 수도 있죠. 지금 그렇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쨌든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좀 뭔가 이렇게 중재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어차피 경쟁 관계니까. 이제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전후에 유럽과는 관계 회복이 어렵지만 트럼프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트럼프는 벌써 제재 해제 얘기까지 하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내고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푸틴을 휴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푸틴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영토를 점령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미국이 다 풀 수는 없죠. 그러나 트럼프의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자기가 부과한 제재는 대통령이 부과한 제재는 풀 수 있거든요. 네. 의회 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제재는 세 가지예요. 유엔 안보리의 제재. 이거는 러시아가 상위사국이니까 이 제재는 안 받고 있어요. 네. 만장일치니까 러시아가 반대했죠. 그 다음에 각 국가의 개별 제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도 제재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미국은 미국 안에서 미국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개인 게 이 두 개인 게 이제 그 미국의 입장에서 세 개죠. 유엔 안보리 제재 이건 아니니까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내린 제재가 있어요. 네. 이건 금방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회가 내린 제재는 의회 협력이 없이는 못 풀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든 정부가 했던 제재는 언제든 풀 수 있거든요. 네. 말 한마디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풀어줄 거다. 그러면 푸틴과 트럼프 간에는 일종의 데탕트가 러우 전쟁 이후에 휴전만 되면 네.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중국과는 화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와 중국 간에 이 푸틴이 화해를 시킨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인도 파키스탄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렇죠. 패권이 또 갈려 있으니. 그럼요.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국가들 중에 미국 GDP의 50%를 넘은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도 네. 한 35%였고 2차 세계대전 히틀러도 25%였어요. 그 게임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소련도 최대 40%까지밖에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일본이 50%를 넘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랬죠. 일본은 70%까지 갔었어요. 엄청나네. 엄청나죠, 정말.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버블 경제 원인도 있지만 플라자 합의, 네. 엔고로 이제 때리기 시작하면서
정점으로 갔다가 추락해서 지금 일본의 GDP는 미국의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상당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된 걸 좀 지식인들은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이번에 그 중국에서 나온 그 관영 그 입장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까지 그 프라자 합의 같은 거 예시를 들면서 미국과 협상했다가는 나라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버텨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의 대전략으로 보면 50%에 육박하거나 넘으면 죽여야 되는 거죠. 패권을 네. 얻는 거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보면은 76%까지 갑니다. 아,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제 이놈 봐라,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가 1985년이거든요. 그때 일본 GDP는 미국 GDP의 40%가 안 돼요. 근데도 미국이 느낀 거죠. 아, 이놈 이제 안 되겠다라고. 왜냐면 그 뒤로 쭉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오바마 정부 때 중국이 이 초기에 한 40% 됩니다. 그러면 아, 이거 죽여야겠네 라고 생각한 게 오바마의 피보트 아시아거든요. 네. 아시아 중시. 근데 그때 제대로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 때문에 대공황 이후로 미국이 코피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못 잡으니까 트럼프가 들어와서 아시아의 개념을 확장한 게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네. 인도를 끌어들인 거죠. 인도양과 태평양을 막아버리면 서쪽, 남동쪽 모두 막아버리잖아요. 바이든 때 와서는 더 강화합니다. 중국을 더 잡는 걸. 그다음에 트럼프도 지금 목표는 뭐냐?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76%까지 갔던 중국의 GDP가 미국에 지금 한 60, 한 6, 7%까지 떨어졌어요. 아, 많이 떨어졌네요. 10% 떨어졌어요. 가까이. 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바이든이든 오바마든 트럼프든 중국을 잡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는 거고 변함이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패권,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수정주의자라고 그래요. 수정주의 국가. 미국의 질서를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푸틴이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가 있어요. 다른 가능성. 그건 바로 트럼프와 김정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전등절에 김정은이 가니 안 가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중러 예. 회담이 열리냐 마냐. 근데 이번에 만일에 러우 전쟁이 휴전이 되면 그건 트럼프가 중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과 트럼프를 중재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이제 거의 동맹이 돼버렸고, 그렇죠. 푸틴과 트럼프는 프렌드십이 있잖아요. 그러면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면 어디서 만날까에 보면 제일 좋은 데가 러시아 극동이죠. 블라디보스토크. 여기 간 적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김정은은 기차 타면 하루면 가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그 다음에 트럼프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올 수 있잖아요. 그럼 9월에 동방경제 포럼이 있거든요. 푸틴이 항상 오거든요. 그때거나 아니면은 이번에는 거꾸로 푸틴이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도 지금 여러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 만나려고. 그러니까 푸틴이 중국과 미국은 중재 못할 거다. 그러나 이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나게 할 가능성은 있다. 그 가능성은 실현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북중러 회담, 정상회담을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 초대를 했는데 사절만 보낸 거잖아요. 안 가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이 중국과 러시아 이 정상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일단 시진핑이 싫어했을 것 같아요. 아, 둘이 사이가 안 좋죠? 네, 북중 관계가 안 좋. 물론 요즘 개선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전략적으로 푸틴을 만났죠. 즐거운 만남은 아니죠. 그렇죠. 두 악동이 만나는 모습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김정은까지 끼면 어떻게 돼요? 새 악동이 돼버리잖아요. 여기다 김정은 최악의 폭군 이미지인데 거기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속국으로 생각하는데 셋이서 버리면 동등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안 나오죠. 첫 번째 트럼프 시진핑 입장에서는. 두 번째 김정은도 또 꼴에 자기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거든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군요. 우리나라나 미국, 세계적으로 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그럼 김정은은 지금까지 다자무대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버리면은 시선이 자기한테만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하죠. 그 다음에 뭐 정말 저 세상의 최악의 독재 국가지만 저긴 김정은 경호에 목숨을 겁니다. 변기까지 갖고 다녀서 왜냐하면 생체 정보 때문에 머리카락까지 안 들키려고 네. 정말로 뭐 이 경호에 목숨을 거는 나라거든요. 근데 저 다자역에 가면 이 자기 경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간 것 같다. 뭐 이번에 뭐 교통편이 없었다. 모스크바 기차 타고 가려고 그러면 한 2주 걸리거든요. 김정은 열차로.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 푸틴이 자기 전용기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고마운데 그렇죠. 인민군 파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안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시진핑도 원하지 않았고 김정은도 원하지 않았고 그러나 푸틴은 원했던 것 같다. 셋이 손잡고 전승을 선언하는 걸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든 푸틴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 대한 압박 규제 이게 좀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뭔가 러시아가 또 측면 지원을 해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대항 시나리오가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뭐 양측은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고 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시벨의 힘 말씀하셨지만 러시아는 중국이 원하는 걸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중 용도 물품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는 안 줘요. 드론은 안 줘요. 그렇지만 드론을 조립할 수 있는 부품들은 주거든요. 이건 상용 부품들이니까 이건 전략 물자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볼펜이지만 구인도 쓰려면 군수 물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천문학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에 중국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은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양쪽은 또 셈법이 다르니까 우리 손잡고 미국이랑 싸우자. 이건 쉽지가 않다. 네. 왜냐? 미국은 또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 중국은 괴롭히려고 작정했고 이건 포기 안 할 거고 러시아를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을 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전략적 연대가 거기까지예요. 지금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매년 합동훈련 하거든요. 네. 뭐 자빠드니 뭐니 바스도기니 해서 러시아 이름으로. 그런데 중국군이 러시아 가기도 해요. 근데 그 훈련은 한미연합훈련처럼 통합된 훈련이 아니에요. 가서 각자 지들끼리 훈련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느슨한 형태의 협력은 하지만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경쟁 관계가 또 있어요. 네. 당장 지금 연해주 거의 이 한반도 면역만 하거든요. 이게 원래 청나라 영토에 속해 있었거든요. 1860년대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가져간 거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저거 내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얻으면 동해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인구가 희박하거든요. 수백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중국 척박한 사람들이- 땅이라. 중국 사람들이 2, 3천만 들어와서 눌러서 안 나가면 그거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도망강 협력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러시아로서는 전략적으로 수위를 조절할 거다. 네. 그러니까 북중 관계, 이 중러 관계는 항상 가능성과 제약률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북한, 중국, 러시아 간의 이 삼각 어떤 그 교류, 이 친밀, 동맹 관계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금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군요. 그럴 필요는 없죠. 제한적인 협력은 할 거다. 그런데 이 삼각동맹, 냉전기처럼 북중러의 연대는 쉽지 않다. 그리고 냉전기 때도 중국하고 소련이 서로 우스리강 가지고 전쟁까지 했거든요. 마오쩌둥을 수정주의자라, 이 마오쩌둥은 후르시초프 이후로 수정주의 국가, 스탈린주의를 거부했다고. 그다음 이 소련은 중국 보고 교조주의. 둘이 어마어마하게 충돌했거든요.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게 중국이거든요. 등거리 얘기를 했던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북중러가 냉전기로 가기는 어렵고 냉전기에도 그 세 사이는 아주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오락가락하는 그 관세 정책, 그 다음에 말폭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만 동맹에 대한 공격이 우선 더 컸던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은 동맹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에 대한 공격 아니냐 여러 가지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 맞죠. 다 맞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올 게 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지금은 국제 질서가 다극화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도 절대 강자는 미국이죠. 세계 GDP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러나 절반이었던 시절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지는 태양인 거죠.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비명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 세계 질서를 책임지기도 어렵고 그만한 여력도 없는 게 그걸 솔직히 고백한 게 트럼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바이든은 달랐느냐? 바이든도 사실은 거의 같았어요. 뭐냐면 바이든은 동맹 연대를 동맹 강화를 추구했거든요. 미국이 절대 강자라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 따라오니까. 근데 미국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동맹들의 힘을 빌리려고 그랬던 게 바이든의 동맹 중시 정책이었어요. 오죽하면 바이든이 그랬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때 나 오늘 정말 행복하다고. 왜냐하면 중국을 잡으려면 일본도 필요하고 한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미는 되고 미일도 되는데 한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등쳐서 해. 그러니까 윤 정부는 데일 드라이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 국내 여론도 비판적인 게 많았지만 네. 그러니까 한미를 묶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바이든은 좋은 거죠. 왜냐? 그러면 미국의 힘이 덜 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바이든은 동맹의 힘을 빌어서 미국에 빠진 힘을 보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요. 돈 내놔. 우리 힘드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힘 빠진 미국에 대한 반응이 바이든식이 있고 트럼프식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국력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습게 말하면 바이든은 예쁘게 화장한 미국이고 네. 트럼프는 아침 세수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와서 들이대는 힘들어. 배고파. 미국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은 같은 미국인 거죠. 엉클 쌤인 거죠. 그렇게 보면 트럼프는 지금 그 면에서는 사실은 트럼프 방식의 이유는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트럼프는 이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뭐냐면 국가 부채. 국가 부채. 네, 36조 1월 기준으로 1,000억 달러. 그렇죠. 이게 의회가 정해놓은 이 한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디폴트인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5월이면 끝난다고 예측이 있어요. 네. 여기 머스크 임기하고 똑같아요. 머스크가 5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들은 집권하는 그 즉시 의회하고 싸워요. 네. 이 국가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근데 이게 무한정 늘어가죠. 지금 거의 이자만 1조 달러예요. 야, 매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늘리면 되는데 늘리면 언젠가 터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적자. 그렇죠. 무역 적자. 이것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적자, 쌍둥이 적자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방향은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지금. 네. 애플은 공장 없는 거 아시죠? 애플은 그러게요. 공장이 없어요. 설계만 합니다. 자체 공장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외주. 외주주죠. 음. 이렇게 설계도 주고 네가 만들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 미국의 1인당 GDP가 86,000불이거든요.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이 안 감당하면서 되죠. 근데 중국은 12,000불이거든요.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훨씬 더 작거든요. 근데 이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이 방향은 맞는데 지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방식이 관세거든요. 그렇죠. 관세를 때리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문가들마다 판단은 다른데 관세를 올리면 백악관에서는 계산해 보니까 주판을 튕겨 보니까 5천억에서 한 1조 달러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판단했다는 설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금이 그렇죠. 커지니까. 세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머스크는 지금 연방 예산이 미국 한 7조 달러 되거든요. 그게 1조 달러 줄인다고 그랬어요. 자기 임기 동안에. 그게 무차별적으로 해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군살백에 가야 되는데 막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소송에서 지금 다 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세는요. 관세는 양날의 칼이거든요.
당하고 있습니까? 상대국이? 거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중국이 미국에 파는 물건이 미국에 중국에 파는 물건보다 몇 배나 많으니 그렇죠. 이걸 때리면 먼저 중국이 쓰러질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파는 물건들이 다 미국 소비자들이 염가에 대량 소비하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을 때리면 중국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는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지금 트럼프 본인이 말했잖아요. 장난감 애들이 몇 개 가질 필요 있어? 2개만 가지면 되지. 연필 몇백 자루 왜 가지? 연필 누가 몇백 자루 가지? 10자루 가지면 되지. 그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한계가 뭐냐면 관세는 모두가 물러섰으면 전쟁이 되는 거고요. 그건 국내 정치하고 연관이 되니까. 지금은 국내 정치로 그 기반이 상실돼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의 핵심은 싸움인데 중국은 독재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심을 상당 기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영원히는 안 가죠. 그러나 트럼프 임기는 4년이고 이제 1년 반 뒤면 중간선거 해야 돼요. 네.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미국은 탄핵이 하원에서 결정하고 정하고 상원에서 그냥 넘어가면 끝나거든요. 상원을 만일에 민주당이 장악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 몰라요. 이렇게 엉망으로 가보면 그러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권자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시진핑과 트럼프의 싸움에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제가 보기엔 유리하지 않아요. 76% 갔던 GDP가 지금 60% 후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단기적인 싸움에서는 시진핑이 유리하죠. 네. 그러면은 유권자를 봐야 되는 트럼프와 유권자 없죠. 중국에 유권자가 어디 있어요. 공당이 그렇죠. 결정하면 되는데. 당이 결심하면. 그렇죠. 우리는 한다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맞지만 또 하나 제조업 말씀드리면 아니 86,000달러에 제조업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인당 GDP가. 그러니까 바이든 시기에는 야 니네들 들어오면 보조금 줄 테니까 들어와라 사탕 발림을 했거든요. 그래도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왜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 우리는 지금 자동차 공장이 지금 저기 울산에 있잖아요. 네. 거긴 포항제철, 그다음에 다 인접해서. 울산 화학, 그다음에 경공업단지, 부품단지 다 있잖아요. 생태계가. 근데 미국은요. 그럼 자동차 공장 만들었는데 US 스틸 일본에 파냐 안 파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조업 생태계가 없는 거죠. 거기다 바이든은 그걸 커버하려고 보조금 줄게 그랬는데 트럼프는 보조금 안 준다며요. 그다음에 불법 이민자를 다 내쫓으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저임금의 노동력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인건비 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은 맞아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해주고 싶은데 방식은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의 마법이 어디 있어요? 그 마법이면 저도 썼죠. 예를 들면.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누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술 규제, 반도체 규제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통해서 좀 주저앉혀야 되겠다. 그 GDP 격차를 좀 벌려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압박을 받고 힘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또 안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화웨이 칩이 됐든 딥시크가 됐든 이게 미국이 오히려 압박을 가하면서 그들의 성장, 기술 개발을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미래는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무작위로 때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핀포인트. 소비품은 저놈들 싼 거 사서 쓰자. 대신 첨단 정밀 기술은 배제하자. 반도체 이런 거. 네. 요 전략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정부로 넘어왔는데 근데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가 드디어 입 열었잖아요. 우리가 향후 몇백억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을 안 하면 중국이 자체 생태계를 만들 거다. 네. 언젠가는. 화웨이 기술력은 세계 최고다. 만일에 우리가 계속 공급하면 미국 표준에 중국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중국을 배제하면 중국도 사생결단일 거 아니에요. 중국은 자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성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다른 데는 손해를 보겠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젠슨왕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손해다.
시장도 잃고 시장 지배력도 잃고 주도력도 잃고 그다음에 미국 표준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젠슨왕이 그 화를 터뜨렸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 젠슨왕 얘기고 그러나 과연 중국이 뭐 AI나 이런 건 중국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무제한 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정보 그러면 공개라든가 주민등록번호도 뒷자리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건데 저기 다 까고 뭐 얼굴부터 생체 정보까지 뭐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테러도 없잖아요. 다 금방 잡으니까. 그런 거지 과연 그리고 중국이 원천 기술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은 전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핀포인트 방식, 모른다. 그렇죠. 핀포인트 방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중국이 이미 중국은 미국의 GDP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보치 7%를 사수해야 된다. 깨졌어요. 바오류 6% 깨졌어요. 5%도 깨졌어요. 지금 지방정부 지금 부채에 허덕여요. 네.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봉급도 못 줘요. 그 다음에 버블, 부동산. 돈이 수출하면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은 이걸 안정적인 자산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게 뛰게 기억나세요? 복부인이라고 우리. 아, 그렇죠. 예전에. 예. 왜냐면 돈 들어오니까 막 강남에 투기하러 왜냐면 남편이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자산을 다 이 부동산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이 버블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동산 버블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어마어마한 타격은 발생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보는 거죠. 이게 소주가 반병, 물이 반병 남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야, 저거 반병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말할 거고 중국은 야, 반병이나 남았어. 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타격은 있다. 그러나 향후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네.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이미 기가 꺾였다. 중진국 함정. 왜냐하면 12,000불이잖아요. 1인당 GDP가. 네. 그러면 가격 경쟁력 지금 베트남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심지어 치고 올라오잖아요. 인도도. 그러면 중국은 더 이상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거나 아니면 이렇거나 이것도 아니겠죠. 그래 이건 끝났다. 이 정도일 거다. 네.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고민이죠. 중국이 고도 성장을 유지되는 이유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 성장을 통해서 계속 고용을 늘려가야 되거든요. 특히 농민공들. 농촌에서 와서 일하고 이 사람들이 춘절 때 고향으로 돌아가느라고 그 거대한 대이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거든요. 그다음에 이 분배 불평등 이게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이제 빈부격차가 원조 공산국가면서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 그럼요. 중국 지방 가보면 아직도 형편없거든요. 샹하이 같은 데도 외곽으로 가보면은 형편없는 시설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저게 언제까지 이제 경제 충격이 발생하면 부자들은 살거든요. 이게 아래층에게 터지거든요. 네. 아래층에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로 누르지만 끝없이 눌리면은 뭐 독재가 영원히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도 하향세지만 중국도 하향세일 거다. 네.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서 둘 다 상처받으면서 올라가지 못할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중국이 좀 더 잘 버티겠냐? 왜냐하면 버티지 않겠냐?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뭐 선거니 뭐니 있고 뭐 복잡하지만 이쪽은 독재고 또 하나 이쪽은 이미 기존에 중국의 자체의 그 제조 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물론 공급 과잉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제조업 국가 리쇼어링을 통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트럼프의 이 야망 꿈을 깨기에는 오히려 버티기에는 중국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근데 이런 이제 정치학의 고전 명작 중에 하나가 폴리티컬 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세이머 마틴 립셋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 꽤 오래된 책이에요. 오래된 책인데 이분이 그 당시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모든 정치 변동, 혁명, 배경을 보니까 경제적 수준과 밀접히 관련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무슨 얘기냐? GDP가 민주화를 결정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1960년 4.19
참 숭고한 피를 흘렸지만 네. 그러나 들어선 건 군부 독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고 영향본이 되고 자산이 된 건 맞지만 성공은 못했거든요. 그다음에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때 수많은 분이 한 거였지만 피를 흘렸지만 군부 독재가 유지됐거든요. 네. 근데 87년 때는 넥타이 혁명, 시민혁명 이때는 직선제로 성공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 바로 GDP. GDP가 일정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독재나 이런 것보다는 자유, 행복, 건강, 평화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지면서 올라오는 그렇죠. 생활 수준의 그렇죠. 향상. 그렇죠. 뭐 사우디 이런데 거기는 뭐냐? 이게 이 경제적인 정상적인 공업화 산업화가 아니고 자원에 의존해서 부가 편중돼 있는 국가들. 그렇죠. 이제 그런 데는 아닌 거고 산업화 연관시키는 거죠. 그러면 중국 80년대天安문 사태는 많은 분들이 희생당했지만 안 되는 거죠. 그때 민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부 독재,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런 게 유지가 됐던 건 국민이 참은 거거든요. 모두가 들고 일어났으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87년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안 참거든요. 이번도 우리 민주주의 위기 잘 극복하잖아요. 네.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이게 바로 민도 시민의식. 민도 뭐 일본 사람들 많이 썼다고 뭐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민도 이게 좌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가 전진하는 거죠. 전진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근데 중국 지금 1인당 12,000불이거든요. 네. 물론 부가 편중되어 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왜 공산당이 독재를 해야 돼? 왜 내가 인터넷 통제해야 돼? 내가 왜 안면 인식으로 내 정보 다 뺏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의天安문과 지금 상황이 다른 거죠. 중국인들이 지금 계속 유학도 가고 그렇죠. 지금 저도 고려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제 강의에도 중국 친구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항상. 네. 그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돌아가면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여기서는 뭐 인터넷도 못 쓰고 말하면 잡혀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만 보면 안 되고 지금 중국도 거대한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네. 변화하고 있다. 그걸 본다 그러면은 궁극적인 싸움에서는 모르죠. 하긴 전에 그 코로나 그 격리하는 것 때문에 백지 그럼요. 그 이미 대보가 있는 거죠. 있었죠. 있는 네, 거죠. 청년 16%인가가 지금 청년 실업률이 그래서 청년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위험하죠. 네. 왜냐하면 그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막히면 그거는 무슨 정치적 이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터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젊은이들의 좌절, 젊은이들 그다음에 중국 젊은이들도 과거에 이 공산주의 이념이 강했던 세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도 사실 뭐 그런 시나리오는 또 참 그 살떨리는 시나리오지만 중국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럼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오겠네요. 그건 좋든 싫든 전 세계적으로 악몽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부의 불만을 돌리는 것도 그렇고 결국 이 패권 전쟁은 서로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극단에 가서는 결국 전쟁, 무력 전쟁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까지의 역사를 봐도. 그래서 대만을 매개로 한 대만 침공을 매개로 한 미중 간의 전쟁 이것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니겠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대만 전쟁도 전 다르게 보는 게요. 물론 그 가능성은 남아 있죠. 왜냐하면 독재 정권은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우리 MC께서는 조금 연식이 되시니까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조미미 선생의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노래 때문이에요. 이 히틀러가 패망한 건 도보해협, 네. 영불에 가까운 데는 잉글리시 채널은 34km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도보해협 가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그 바다를 못 건넜어요. 만만치 않다. 해군력이 일단 영군이 있었고 바다를 건너려면 압도적인 해군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륙정도 그렇고. 제공권도 있어야 되고요. 바다 건너는데 비행기에서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BOB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고 그래서 괴링 그 당시 공군 총사령관 하에 영국을 잠수함 전대로 이제 영국으로 간 수송선을 침몰시키고 무려 5,000척을 침몰시켰어요. 엄청나네요. 어마어마. 근데 나중에 독일 그 잠수함 전대도 다 죽었어요.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봉쇄해놓고 비행기로 때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위대한 영국 공군들이 그때 뭐 전설적인 항공기가 나옵니다. 스피파이어라든지 뭐 허리케인 같은 막아내요. 네. 처칠의 지휘하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에이 됐어. 그리고 후방을 놔두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소련을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으로 갑니다. 이게 바바로스 작전이거든요. 이게 히틀러의 몰락의 시작이에요. 네. 바다를 못 건넜어요. 바다를 못 건넜어요. 그다음에 천하의 몽고 고려도 점령했죠. 바다를 못 건넜잖아요, 일본은. 맞아요. 그래서 신풍 가미가제가 그게 거기 나온 거예요. 거라고. 그런데 제가 영부를 해본 34km라고 그랬죠. 대만하고 중국은 평균 180km예요. 가장 가까운 데도 130km예요. 지금 레이더로 다 보거든요. 지금 뭐 상륙 훈련하면 대만이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겠어요? 수십 년 동안 상륙 저지 전력을. 그렇죠. 그다음에 대한의 중국 쪽 해안은 상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대만을 가려면 완벽한 제해권, 바다를 제패하고 완벽한 제공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면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만 해도 그냥 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오면은 아마 중국 팔은 안 잘라질 거예요. 상륙 정도 느리거든요. 다 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다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아무리 함정을 찍어내도 지금 중국은 주요 함정이 이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네. 그러니까 주요 전투 함정이. 미국은 295척이에요. 미국이 현저히 딸리죠. 그런데 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국은 10만 톤급 니미츠급 항모 운용을 전단을 10개를 운영하거든요. 세계 최강 무서운 공포의 군단이라고 그러죠. 그럼요. 그 전단 하나만 지금 홍해 후퇴 때리잖아요. 미국에서 얼마나 먼저 때리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항공모함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항공모함이 하나에 대략 한 90대 내외 항공기를 싣고 밑에는 잠수함이 있어요. 핵추진 잠수함 보호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좌우에는 이지스 순양함과 이지스 구축함이 있어요. 최소 2대가. 그다음에 이 군수보급함 한두 척. 이러면 하나에 한 국가의 국력이거든요. 국방력. 이게 10개 전단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안 끝나요. 또 4만, 그러니까 우리 독도함이라고 이제 상륙함이 있거든요. 평갑판. 근데 미국은 4만 톤 와스크급, 그다음에 4만 5천 톤 아메리카급을 운영하고, 이것도 전단이 7개예요. 이것도 중형 항모거든요. 17개잖아요. 중국은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랴오닝. 이건 만든 지 3, 40년 된 그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한 중고를 개량한 거, 스키점 부대에 있는 중형 항모와 대형 항모는 전투력이 거의 10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했다가는 진짜 공포의 미 해군 17개 전단에 의해서 중국 해군은 그냥 괴멸될 수도 있다. 랴오닝, 그다음에 2호함 산동, 푸젠함은 이제 평가판이에요. 이건 좀 대형이에요. 근데 이거 시운전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항모 전단을 못 꾸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모르죠. 그러나 질적으로 이 전투력은 어디서 나오냐? 훈련과 노하우거든요. 그렇죠. 미국 항공모함 역사는 100년이에요. 네. 1920년대부터거든요. 중국은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만을 들어간다고요? 아마 시진핑이 난 대만 침공 안 하면 죽어? 그럼 가겠죠. 근데 정상적인 사고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아마 중국의 몰락을 자초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자, 북한 경제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환율이 지난해 9,000원에서 현재 21,000원. 그러니까 2배 이상 뛴 거잖아요. 1년 만에. 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북한의 경제가. 이제 지난해 상반기에 8,000원에서 한 9,000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 지금 21,000원이면 좀 떨어진 거예요. 24,000원, 5,000원까지 갔어요. 아, 네. 지역에 따라서는 3만 원까지 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참 북한에서도 화폐 개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있다 나왔죠. 말씀 나눴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로 치면은 환율이 우리 1,300~1,400원인가요 지금? 네. 지금 한 4,000원이 넘는 거거든요. 음. IMF 때도 2,000원 안 넘었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는 우리로 치면 괴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보냐면 그럼 왜 나빠졌을까? 일단은 대북 제재. 네. 대북 제재로
지금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 주요 외화 가득원이 첫 번째는 광물입니다. 석탄과 철강석. 이거 안 돼요. 금지예요. 대북 제재로. 그다음에 수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동북 삼성 쪽에 북한 수산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 수산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것도 안 됩니다. 금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의류 임가공이에요. 중국에서 들어가서 북한에서 가공해서 가져와서 우리한테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안 돼요. 네.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허룽, 화룡이나 단둥 이런 동북 삼성에 가서 한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류 임가공, 수산물 가공 여기에 종사하거든요. 요것도 1년에 한 10억 달러 내외로 계산되거든요. 요것도 안 돼요. 네. 그러면 다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남는 거 뭐냐? 속눈썹, 가발 이런 거 팔고 있거든요. 그거 돈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수출품의 95%는 중단돼 있습니다. 수출이. 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냐? 자, 2016년부터 시작되거든요. 유엔 안보리. 그때부터 2017년 12월에 2397호까지 5개의 제재가 치명타를 입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북한 경제는 끝없는 추락이에요. 2016년 이후로. 그래서 하노이에서 북한이 매달린 거예요. 2016년 이후에 5개만 좀 제발 해제해달라. 네. 영변을 완전히 폐기하겠다. 그러거든요.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계속 그 누적되면서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최악이죠.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버티기는 더 힘든. 그러면 달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달러가. 그러니까 계속 뭐래요? 가상자산 탈취, 음, 해킹 여기에 매달리는 거죠. 여기 국가 단위로 매달리는 거죠. 알면서 다 들키면서. 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럼요. 수출을 못하는. 그렇죠. 여기에 또 상황적인 요인을 보면 이제 북한하고 중국이 거의 군사 동맹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드러내놓고 이제. 네네. 그러면 의아스럽지 않아요? 인민군이 12,000 플러스 3,000, 15,000 갔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1차 12,000, 2차 3,000. 그중에 한 5,000명이 손실이에요. 최소 600명 전사고 어마어마하죠. 그럼 러시아가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봤자 1인당 2,000달러거든요. 음, 계산해봤자 생각보다 안 많아요. 월급으로. 그다음에 러시아는 자원 수출이 60, 70%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이 없어요. 네. 오죽하면 우리 초코파이 도시락면이 국민 음식이겠어요. 음, 그러니까 자원 팔아서 먹을 거 사오는 구조거든요. 뭐 중화학공업 일부, 첨단 군사기술이 우주기술은 있지만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산업 제조업 협력이 거의 그러니까 맨날 관광 협력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중국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러 간의 협력은 군사 협력, 일부 원유, 그다음에 밀가루, 비료 이런 건 있지만 이것만 준다고 경제가 회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북러 협력은 북한 경제에 주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네. 북러 협력 과정에서 북중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렇죠. 왜냐 중국은 북한을 자기의 속국이라고 보는 거죠. 뭐 일본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나와바리라고 보는 거죠. 나와바리. 그런데 북한이 삐져나가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로. 거기다가 북러 조약 체결 이전에 조중 우호 협정 및 상호 원조 조약 이거 동맹 조약이에요. 네. 유사시 자동기업 군사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중국의 속셈은 그거거든요. 북한을 속국으로 만들거나 점령을 해서 동해로 나오는 게 꿈이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동해로 나오는 중국과 못 나오는 중국.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중국 동북 삼성은 날개를 달죠. 만일 동해를 얻으면. 그런데 이 지난해 6월 19일 날 푸틴이 평양에 가서 맺은 북러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전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도 유사시 군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음대로 못 하겠네, 중국이. 네. 크렘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북한이 필요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지원할 거다라고. 그럼 중국이 들어오면 러시아는요. 중국이 나오면 블라디보스토크이 포위되고 연해주가 위험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원래 총나라 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유사시 들어오면 러시아도 들어오겠죠. 동해로 못 나오게 막겠죠. 그럼 시진핑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으로 갔죠. 그러니까 지난해 2018년 3월에 김정은이 처음으로 대련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방추이 섬이라고 그 섬의 해변에서 둘이 걸으면서 다정하게 그 발자국을 가져다가 동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시멘트로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승질이 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북한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것도 폐쇄시켜 버렸어요. 옛날에 김일성 뭐 김대 갔던. 그랬더니 북한도 가만히 있나요? 올 1월 달에는 정말로 그거 보고 놀랐는데 시진핑 주석이 보낸 연하장, 네. 10년 연하장을 1면도 아닌 3면에 실었어요. 네. 푸틴 건 1면에 실었고 이미. 근데 그 3면도 어디냐? 시진핑의 모욕이죠. 쿠바보다 더 밑에. 콩고하고 쿠바보다 더 밑에 실었고 시진핑 이름도 안 들어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라는 그 토막 기사에 중국 국가 주석과 부인이 뭐 베트남 이렇게 보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시진핑 따귀를 때린 거거든요. 그 정도로 최악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의 젖줄이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그쪽에서 지원해 준 걸로 먹고 살았는데. 교역의 95% 이상이 중국이고, 네. 그 다음에 10만, 20만 노동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국이 코 잡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압록강에 5개 수풍댐, 한때 동양 최대였죠. 마지막 댐이 이제 태평만 댐이라고 신의주에서 한 3, 40km 위에 있거든요. 거기에 댐이지만 그 안으로 송유관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오는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이거든요. 네. 이 세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역 끊고 노동자 끊고 원유만 끊어도 이 셋 중에 하나만 끊어도 북한은 코피 터지거든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북중 관계 악화됐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러 관계는 날개를 달았지만 북중 관계가 악화되니까 경제에 치명타를 준 거죠. 근데 그러한 것으로 인해 입는 데미지, 경제적 그 피해, 이거를 러시아와의 동맹, 우호 관계로 다 커버가 되나요? 그 전략적인 실수죠.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이번에 나오는 또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 한 7, 8만 명이 러시아로 인력이 이동한다고. 그래서 이건 뭔가 또 돈벌이가 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던데요. 중국이 아니고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예,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러시아의 한계는 뭐냐면 산업도 없지만 네. 노동력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도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 극동 지방에 실내 인테리어 그건 다 북한 노동자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의 대형 토목 건축도 북한군의 7천국, 8천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공병국이에요. 7천국, 8천국이 토목 건설 건축을 나눠서 하거든요. 소치 올림픽 때 러시아 그때는 북한 노동자 한 5만 명 정도가 파견돼서 각종 공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5분의 1 거길 복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1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북한 노동자 필요하다고. 그때 그 당시 러시아에 나온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네. 근데 지금은 러시아 쪽에서 하는 얘기가 북한 노동자 20만 정도 필요할 것 같다. 아, 그래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0만은 본인들이 얘기했고 20만은 이제 러시아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노동자들,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들 혹은 공병국들이 대규모로 파견되겠죠. 그러게 진짜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중동 건설범 때 노동자분들께서 정말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오셨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렇죠. 국내에서 산업화 정책, 근대화, 뭐 조국 근대화 계속 갔으니까 시너지인 거지. 또 외국에서 또 그만큼 수출 차관도 들어온 물량도 거예요. 잡았었고. 그럼요. 그것만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북한 경제 해갈은 아니다. 네. 소나기 정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뭄 끝에 소나기. 그럼요. 그렇다면 내부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피해들이 입었고 그래서 내부에 그 돌아온 그 뭐죠 군인들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망한 군인들과 가족들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러시아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다른 문물에 눈을 뜨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시각 있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북한 사회에서는 격리시켜서 다시 사상교육시켜서 문제없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세상에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법적인 예외가 없답니다. 아 그래요? 북한만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아니 절대 불변하면 그럼 북한 독재체는 영원히 가게요? 우리 월남전 때 최대 30만 명 이상, 32만 명 연인원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5천 분 전사하셨거든요. 네. 부상병도 많죠.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도 길거리 가다 보면 그 고엽제 전후회라고 하는 그 글씨 써 있는 거 있죠. 네. 그 미군이 떨어뜨린 밀림을 고사시키는 그 후유증으로 그 트라우마, 전쟁 트라우마. 북한이라고 없겠어요? 거기다 대규모 희생이 단기간에 발생했는데 부상병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쟁 트라우마 첫 번째. 네. 근데 왜 전쟁했어? 김정은한테 혈맹이라고 그러지만 러시아를 북한 사람들이 혈맹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러시아도 대한민국은 좋아해도 북한은 안 좋아해요. 우리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한국 사람. 네. 근데 근데 한국 남성, 한국 여성들이 그쪽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그 얘기는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저도 결혼 안 하고 왔으면 지금 뭐 러시아 사람하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오늘 저녁 드시려면 아니면 결혼 잘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어쨌건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시아는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국 아니에요. 그냥 독재국가지 공산주의 아니에요. 자유가 있어요. 네. 정치적 자유는 없어도. 그럼 북한군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천국이죠. 네. 자유를 맛보고 가는 거죠. 거기다 밥도 잘 먹고 러시아 소세지, 사시스키, 칼바사 이런 거 먹고 그리고 돌아가면 이제 이게 안 남겠어요? 외부 몸으로 접했는데 아니 근데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탈북을 했다든가 뭐 이러면 그냥 북으로 송환하거나 하잖아요. 난민 뭐 이런 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러시아는 중국에는 이 유엔 난민 기구가 없어요. 네. UNHCR이 없어요. 중국에는. 아 그래요? 아예 아예 없는 거예요? 인권이 극악이죠. 아, 그러니까 난민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있어요. 네. 그래서 탈북민들이 탈북해서 그쪽에 있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려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안가를 통해서 모스크바에 있는 UNHCR 난민 캠프로 가죠. 그럼 우리 대사관이 가서 면담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네. 러시아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상황이 바뀌었느냐? 북러가 밀착하면서. 아, 이때부터는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러시아가 심지어는 탈북민 모자, 극동에서 탈북민 모자를 러시아 판 FBI 연방수사위원회에서 직접 명령을 내려서 체포해서 북한에 인계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러시아는 그 UNHCR 난민 캠프를 인정하느냐? 러시아 내에 분쟁이 많으니까 난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유엔에 기구를 들여온 거죠. 그러나 러우전이 끝내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나빠졌다. 탈북 상태가 많이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번 전쟁으로 지금 김정은만 혈맹이다 어쩌다 그러지 아마 그 북한군이 입은 손실, 타격, 그다음에 부상병들, 그다음에 이걸 국민들에게 지금 설득하는 거. 네. 북한도 자식 하나 낳거든요. 하나 때문에 그 독재 참고 사는데 의미 없는 전쟁에 죽었다 그러면 부모들이 그게 납득이 되겠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부글부글 끓는 잠재적인 요인이 되지.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이 웃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체제 변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루마니아식 갑작스런 체제의 어떤 폭락 이런 급변은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처럼 항상 유지될 것이냐 이건 모른다. 왜냐하면 그 이중 구조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호 위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예를 어렵네요. 들면 지금 우리 이제 MC님이 저하고 이렇게 막 다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저 욕할 수도 있잖아요. 티가 납니까? 안 나죠. 위장 아닌 거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내 정치적 성향이나 행태를 위장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 그러면은 위장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티무르 쿠란이라는 사람이 Preference Falsification Theory라는 걸 발표했는데 김정은 지나가면 만세 이러잖아요. 네. 차우세스크가요. 제 기억으로 12월 21일 날 루마니아 부크레슈티 광장에서
기념 연설을 해요. 네. 그때 이제 티미소아라라는 지역에서 반정부 집회가 있었는데 무자비하게 진압하거든요. 네. 그걸 자랑해요. 폭도들 진압했다고. 그럼 사람들이 다 수만 명 이상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와 이제 니콜라이 보고 니콜라 뭐 만세 응원하고. 예, 루마니아 국영 TV를 찍고 인터넷에 나와요. 찍고 있었어요. 그럼 차우스스크 흐뭇하죠. 근데 이게 1분밖에 안 가요. 아. 갑자기 한 청년이 나와서 살인마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그 수만 명 이상이 모두가 다 살인마라고 떠든 거예요. 그랬더니 네. 차우스스크가 뭐야 잡아 이러면서 도망가는 게 나와요. 이게 바로 그 선호 위장 이론인 거예요. 뭐냐면 겉으로는 안 드러나죠. 네. 폭력적인 억압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민심은 지금 겉으로 보면 뭐 김정은 가면 울고 불고 난리라고 경애하는 어버이 1984년생한테 이러지만 내면은 모르잖아요. 네. 어디까지 왔는지. 이게 정치학의 한계예요. 네. 뭐냐 끝나고 나면 이 설명을 해요. 왜 그렇다고. 그런데 언제 이게 터질지는 예측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 그 선호 위장 이중 구조 인간의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기존의 행태를 보면은 쿠데타나 조직적인 저항은 불가능해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루마니아식 우발적인 민중 봉기 네. 이건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한국 사람들, 특히 이 남쪽보다도 북쪽이 이 울컥 승질이 원래 예전서부터 강한 민족으로 반항심이 강했던 그 지역민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 감성적이죠. 감성적이죠. 저도 이제 탈북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기 오랫동안 같이 일도 해요. 하고 보면 이게 이 약간 이 격한. 네.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는 보면은 상당히 정적이에요. 네. 우린 좀 메마르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어려우면 힘들어도 도와줘요. 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정적인 게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그 트리거, 네. 촉발연유로 작용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도 미래는 예상할 수 없다. 그럼요. 과거와 그리고 똑같을 것이라고. 확실한 건 세상에 영원한 독재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하죠. 정치적 권위, 경제적 상태, 민심 가장 취약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의 여러 중요한 이슈들, 정치, 경제적 이슈들 한번 점검해 봤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조한범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